그다음에 압수수색 검증에 관한 관련 문제를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대충 최근에 일어난 일들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우선 첫 번째 옆에서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첫 번째 우리가 관련 문제로서 문제되는 것은 금융거래 정보예요. 최근에는 이게 이렇게 좀 여기처럼 칼 압수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많은 정보가 특히 재산범죄에 관해서는 금융거래 정보가 필수적이고, 그런 계좌 추적이나 아니면 회계장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좌 추적이나 금융 돈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런 정보를 가지고 범죄를 많이 이제 확인해 나가게 되는데, 이제 금융거래 정보라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 가서 은행에 보면은 그 사람 입출금 내역 또 송금한 내역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역들을 볼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융거래 정보는 기본적으로 금융거래에 관한 그 내용을, 그 장부를 이제 원래 옛날 생각하면 금융거래의 장부를 압수하는 거겠죠. 압수를 해서 그거를 보거나 아니면 가서 검증을 해서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수수색 검증을 이제 금융거래 정보를 통해서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금융거래 정보를 경찰이나 검찰이 가서 직접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통상의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에 경찰이 물어보는 거죠. 은행에 이 사람 거래 내역을 주시오라고 물어보죠. 거래 내역을 주시오라고 물어보면 그 은행에서 그거를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가라는 문제로 이제 되게 되고, 은행은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 그것을 규정하는, 그러니까 요거에 관한 규율법이 현재 종래의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검증에 관한 규정도 물론 적용되지만, 근자에 만들어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적용돼서 이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 이러한 정보를 이제 수집하게 되는데, 사실 이 금융실명법에서 금융실명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수사기관 외에도 다른 행정적인 요청 때문에 금융거래 정보를 알게 될 필요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국정감사를 할 때 한달치, 아니면 국세청에서 조세 조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한달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 금융실명거래법 4조에 보면 그 중에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관을 이제 압수할 때 우리 그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필요한 경우 압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압수하는 대신 제출명령,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소지자에게 제출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출명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금융기관, 즉 은행 같은 데다가 그렇게 물건을 그러니까 정보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제출명령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하면, 이게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발부하면 이제 거기에서 그 영장을 가지고 또는 그 제출 명령을 가지고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이것은 이제 압수수색 검증 영장에,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정보를 가져가게 됐는데, 그 후에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법에서 종래의 그 형사사법기관이 이용하는 압수수색 영장과 좀 다른 형태의 양식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 같은 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 양식을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뭐 명인의 인적사항, 요구 대상의 거래 기간, 뭐 등등등등 그 몇 조입니까? 그게 4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적어야 된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즉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압수수색 영장에도 이런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종래의 압수수색 영장,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압수수색 영장과 다른 형태의 압수수색 영장 양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 특별법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융거래 그 금융기관, 금융이나 은행 같은 데가 은행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을 하고 나면 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그 명의자, 예금주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죠. 열흘 안에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 이제 본인도 자기 계좌를 다 조사해 갔는데 아무도 모르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열흘 안에 바로 알려지면 금융거래 뭐 이렇게 좀 뭐 자금 세탁을 했다지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또 무슨 또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증거가 인멸될 염려가 있거나 또는 그런 걸 통해서 누구에게 해코지를 할 염려가 있거나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알려주는 것을 유예할 수 있도록 6개월 정도 유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도 만들어 놓고 있고, 이렇게 거래 정보를 이렇게 준 경우에는 거래 정보를 줬다는 내용을 기록해서 가지고 있도록, 이런 제도들은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금융거래 정보를 가져가게 하지만 또 다른 필요에서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기관이 제공하지만 그거에 관해서 좀 제약을 가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융거래 정보, 즉 은행 거래에 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우리 법적으로 좀 약간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문제예요. 예를 들면 범인의 이름을 뭐로 할까요? 범인의 이름을 사기군으로 할까요? 성이 사시고 이름이 기군, 이 사람이 있다고. 이 사기군의 계좌를 이제 추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사기를 쳐서 누구한테 받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서 이 사기군의 계좌 일체를 보면 좋은데, 이 사기군의 계좌 일체를 보게 되는 것, 이런 것을 포괄 계좌라고 그래요. 포괄 계좌. 이 포괄적으로 계좌를 다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 너무나 이렇게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너무나 이렇게 포괄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압수수색 그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항상 계좌를 좀 특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좌를 특정한다. 예를 들면 뭐 농협에 뭐 몇 다시 뭐 12 다시 뭐 어쩌고저쩌고 해놓은 그 계좌번호 있잖아요. 그 계좌번호, 사기군의 계좌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보도록 하죠. 이걸 보자 하고 이제 물론 거기 거래 기간도 정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수사기관에서 보면은 이 사기군의 특정 계좌를 보고 이 계좌만을 봐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좌를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사기꾼을 치면서 누구한테 돈을 받고 또 누구한테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A로부터 받고 또 B로부터 이제 받았어요. 이런 내용들을 또 봤는데 이렇게 이 사람은 사기꾼으로서 A도 받고 뭐 A1도 있고 A2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사람 보니까 조폭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성이 조씨고 이름이 폭력인데요. 이거 보니까 이 사람한테 돈 받은 게 뭔가 좀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딱 요거를 또 그러면 이 사람 계좌도 보고 싶죠. 그래서 이 사람 계좌를 열어봐. 그럼 이 사람 계좌를 열어보면 또 이쪽에서 또 뭐 C1부터 C2 이렇게 있다 보면 또 이 사람이 좀 약간 이상하다. 그럼 이 사람 계좌를 열어보고 이 사람 계좌 열어보면은 또 여기서 D1부터 쭉 있다가 보면 이 사람을 또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열어보면 볼수록 이제 보다 실체적인 진실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참 높은 것이죠. 근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영장 하나로 확보하면 참 좋겠죠. 근데 이러한 조폭력이 있는지 C가 있는지 D가 있는지는 이 사기꾼에 대해서 영장을 받을 때는 잘 알 수가 없는 상태니까 영장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장 이래갖고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받으면 됐지. 사기꾼의 영장, 농협 계좌의 영장 및 이거와 연결되는 계좌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고 영장을 받으면
그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수사를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연결되는 계좌를 모두 포함한 영장을 받게 되면 이거를 연결 계좌라고 해요. 이거 연결 계좌. 이러한 연결 계좌를 모두 받게 되면 또 이 또한 계좌가 또 무한히 늘어나게 되고 결국 법원에서는 사기꾼만 염두에 두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어디로 갈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수사기관의 임의로 맡겨 놓아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영장은 허용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실무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요것만 딸랑해서는 원칙적으로 요거 딸랑하고 조폭력이 나타나면 조폭력에 대해서 또 영장 받고 다음부터는 또 영장 받고 이래야 되지만 이래가지고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연결계좌의 앞뒤까지 연결계좌 앞뒤까지 허용하는 정도, 직전 직후까지 허용되는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문제로서 우리가 볼 것이 컴퓨터 문제인데요. 컴퓨터는 지난 시간에 대충 봤으니까 뭐 자세히 보지는 않겠어요. 자세히 보지는 않겠는데 결국 이제 컴퓨터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컴퓨터 정보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배제하고 필요한 정보는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컴퓨터 정보의 압수 대상을 그냥 줄이면 줄일수록 피고인한테는 유리하고 인권 보장은 확보되지만 너무 그렇게 되면 또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수사를 확보하면서 피고인의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두 가지 충돌되는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이 남겨져 있는 게 이제 컴퓨터 문제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음주 측정 문제입니다. 음주 측정은 여러분들 뭐 늘 보는 것이죠. 늘 보면 뭐 도로를 막고 차를 운전해 가면 경찰관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수고하십니다 하고 딱 이렇게 부는 거 있죠. 불고 이제 거기서 술 먹은 사람은 빼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음주 측정을 하는 이유는 뭐일 것 같아요? 그 음주를 하지 말고 네네. 운전을 해야 될 그 의무가 있다는 뜻인데 그 네. 도로교통법 등 또 관련 자동차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법에서 음주운전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 막으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 음주운전을 못하게 해서 막는데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이제 법적으로 좀 그 각색을 하면 음주운전을 못하게 막는 것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음주운전을 못하게 막음으로써 앞으로 운전을 못하게 막는 수가 있죠. 음주측정을 해서 술 먹었으면 운전하지 마세요. 이렇게 즉 도로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그런 요청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술 먹지 마세요. 술 먹었으면 운전하지 마세요라는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미 이렇게 부르려고 그럴 때 술을 먹었으면 이미 상당한 거리 이 사람이 운전해 왔죠. 이건 무슨 죄였죠? 무슨 죄겠어요, 이것은? 죄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걸 보통 무슨 죄라 그래요? 음주운전죄라 그러잖아요, 보통. 너무 어렵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나? 음주운전죄라 얘기하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걸 도로교통법 위반 가로 열고 음주운전 가로 닫고 죄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여튼 통상 우리가 음주운전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이미 저질렀는데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운전해 온 것을 경찰이 보고 불어서 술 먹은 게 확인되면 이 사람 음주운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미 벌어진 범죄에 대한 증거 확보 차원, 즉 수사의 목적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음주운전을 못하게 함으로써 안전하게,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을 도로에서 빼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안전하게, 그러한 목적 두 가지가 있어서 이 전자를 쉽게 말하면 이제 행정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행정경찰 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 이미 범죄를 저지른 음주운전죄에 대한 증거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사법경찰 작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 도로교통법이 이 후자의 경우에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수사하기 위해서는 측정을 못 하느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지. 만약에 오로지 안전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술 먹고 열심히 운전해 왔는데 집에서 걸렸어요.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술 먹고 와서 보통 술 먹고도 운전 잘 하죠. 운전 잘하고 여러분 술 먹고 정신이 뭐 이렇게 필름이 끊겨도 행동은 잘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기억을 못 할 뿐이지. 그래서 운전은 잘하고 와서 주차를 딱 하는데 주차하다가 옆 차랑 긁히네요. 옆 차랑 긁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옆 차랑 긁히면 그 차주인하고 또 시비가 붙잖아요. 차주인하고 시비를 붙이면 야 뭐 XX 막 하다가 상대방이 딱 보면은 입에서 냄새 나잖아요. 너 냄새 나네? 그러면서 경찰에 전화를 하면 경찰이 와서 부르시오. 이렇게 하면 그때 만약에 수사를 위한 측정을 못 한다고 하면은 그때 그것을 불기를 요청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 주차를 해놓고 싸우다가 걸린 거지. 더 이상 운전할 일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 술 먹은 것 같고 앞으로는 도로에 무슨 위험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측정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례가 있었어요. 판례가 있었는데 사실 뭐 우리가 음주운전을 꼭 그것만 갖고 측정 요구한다는 것은 좀 우리 사회 통념하고 좀 안 맞는 면이 있고 판례는 그게 뭐 불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의 그 재형법정주 이상 엄격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따라서 이제 국회에서도 그것을 보완을 해서 지금은 둘 다를 위해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수사 목적으로도 이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물론 이제 수사 목적의 음주 측정은 아무나 붙잡고 막 측정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상당한 정도로 술 먹고 운전했다는 거 그것이 상당한 정도로 그게 보여야지 된다는 요건이 이제 갖추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음주 측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걸 괜히 지웠네. 이 자동차 아까 자동차가 더 이뻤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 자동차 여기서 이렇게 부를 때 요것이 음주 측정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음주 측정이 아니에요. 요거는 뭐냐면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한 예비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고 여러분 이제 혹시 불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운전하면 자주 그런 것을 이제 좀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후 불면 보통 파랗게 나오잖아요. 초록색으로 나오고 빨간색으로 나오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빼서 다시 하게 되는데 그때 경찰이 늘 들고 있는 것은 음주 측정기가 아니라 음주 감응기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게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OX 정도를 보는 거고 정확하게 음주운전에 해당하려면 현재 0.05%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 돼야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되고 이거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보다 더 정밀한 기계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기계는 이제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뭐 보통 파출소나 지구대나 경찰서나 뭐 이런 데 보관해 있고 뭐 어떠한 경우에는 그 조사하는 현장 뒤편에 경찰차에 이제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불어서 하는 조사 이거를 호흡 조사라고 해요. 불도록 호흡 조사라고 하고 또 하나는 호흡 조사는 사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요. 가장 정확한 것은 피를 뽑아서 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이렇게 계산해 보는 것이 검증하는 것이 있는데 감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혈액 채취에 의한 그러한 조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행법은 이 두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이 호흡 조사는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호흡 조사는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 호흡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음주 측정 불응죄로 처벌을 해요. 그러나 이 혈액은 피 뽑는 것은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고 피 뽑는 것은 본인이 동의를 해야만 피를 뽑도록 되어 있어요. 몸에서 빼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강제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음주 측정 문제인데 이거랑 관련해서 다음 문제가 바로 이 신체 검사 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혈액을 못 빼내겠다. 그런데 호흡 조사를 가지고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그런 문제가 봉착하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이 혈액을 강제로 뽑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강제로 혈액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영장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영장을 해준다. 그럼 영장을 받으려면 무슨 영장을 받으면 될까? 구속영장을 받으면 혈액을 구속한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영장을 받으면 될까요? 압수. 혈액을 압수하는 거예요. 혈액을 뽑아내서 압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압수영장을 받으면 돼요. 압수영장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냐면 결국 이제 이 혈액을 뽑아내는 이유는 혈액을 뽑아내서 그 안에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조사를 하기 위한 거이잖아요. 이런 혈중 알코올 농도를 조사하는 건 경찰이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죠. 뭐 좀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네? 네? 연구소? 법학연구소에서 하면 될까? 누가 하겠어요? 무슨 국가수까지 안 가도 되고. 의사가 하면 돼요, 의사가. 그거는. 뭐 부검 같은 거 안 해도 되거든? 그건 의사가 하면 돼요. 의사가 해, 의사. 그럼 의사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의사라는 어떤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수사기관이 이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위촉을 해서 그 사람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혈액 낭독 농도가 0.05%다, 뭐 0.10%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의사가 알려주도록 촉탁하는 것을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일을 감정이라고 해요.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건 감정이고 이 감정을 의뢰하는 걸 감정 촉탁이라고 하는데 이때 감정을 하게 될 때 감정을 할 때 보통 그냥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아무런 그냥 보통적으로 감정할 때는 자기가 스스로 감정하면 되는데 감정을 하다 보면 어떤 강제적인 처분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감정 처분이라고 하는데 감정 처분. 이 감정 처분은 의사가 마음대로 못 해요. 의사는 그 혈액을 가지고 분석하고 이런 건 자기가 이제 할 수 있지만 이 감정 처분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판사한테 또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감정 처분 허가장이라고 해요. 감정 처분 허가장. 즉, 이 혈액의 혈액 낭독 농도를 조사하는 것이 감정인데 이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피를 뽑아야 되고 이것은 강제로 뺏는 거니까 감정 처분이고 이 피를 뽑는다는 것에 대해서 판사한테 허가를 받는 감정 처분 허가장을 받으면 의사가 피를 뽑을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이제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림을 좀 그렸는데 이게 법을 오래 하다 보면 모든 자신의 재능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머릿속은 드라이해지고 손은 곱아지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나요. 교통사고가 어떻게 날까요? 하여튼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요 차와 요 차가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이 튕겨져 나와서 쓰러지겠죠? 그럼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병원. 적십자가 아니라 이제 녹십자가 있겠지. 병원에 가서 병원에 침대에 눕혀요. 만약에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 딱 냄새가 막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신이 말짱하다 그러면 현장에서 불어보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불어보시오. 그래서 안 불면 음주측정 불응죄니까 이 사람이 불겠지. 웬만하면 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음주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고가 나고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쓰러져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19로 여기까지 와서 병원에까지 와서 앉아있는 경우에, 누워있는 경우에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불어보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 피를 뽑을 수 없다. 음주운전 측정을 요구할 수 없으니까 측정 불응죄는 되지 않고, 그러면 이 사람 자고 있는데 피를 마음대로 뽑을 수는 없죠. 아까 피를 뽑으면 영장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영장 받으러 가요. 영장 받으러 갔다가 판사실에 법원에 가서 법원에 가서 영장을 비슷해요, 법원? 법원에 가서 영장을 받아오면 몇 시간 걸리죠. 그럼 그 사이에 이 사람은 술이 착 깨죠. 그래서 피를 뽑으면 음주운전 아닌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안 돼서 바로 여기서 좀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실제가 이제 문제됐던 사건이 뭐였냐면 마침 여기 옆에 요 쓰러진 사람의 동서가 있었어요. 이 쓰러진 사람이 동서가 와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이제 좀 환자를 돌보고 있었으니까 이때 경찰이 동서한테 좀 피 좀 뽑겠습니다. 그럼 뽑으세요. 이렇게 해서 동서가 오케이 했어요. 경찰은 동서의 오케이를 듣고 피를 뽑았어요. 이거 적법할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신이 말짱하면 피 뽑으세요 그러면 괜찮죠. 그거는 자기 피 뽑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동서는 이 사람 피에 대해서 처분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법하지 않아요. 그 다음 사건에 뭐가 있었냐면 옆에 처가 있었어요. 부인. 부인이 동의해 줬어요. 경찰한테. 요거는 어떨까요? 네? 적법해요? 부부 1심 동체. 부부 1심 동체니까 부인이 오케이 해주면 뽑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부인이 오케이 해주면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능설. 혹시 반대설 있으세요? 네, 반대설이 우르르 손 들는 걸 보니까 역시 반대설이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부부 일심 동체라고 했지만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점점 개인주의화 되면서 부부 사이에도 우리 부부 별산제 하고 있고 네 돈 내 돈 다르듯이 네 돈과 내 돈도 다른데 네 피 내 피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처가 오케이 해도 안 된다. 이것이 다 판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거죠. 곤혹스러운 거에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가 최근에 판례가 하나의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줬는데 어떻게 제시를 해 줬느냐.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아이디어를 짜보세요. 지금 문제는 이게 일종의 피를 빼는 것은 압수예요. 일종의 압수. 피를 빼는 것이 이제 일종의 압수인데, 그럼 압수를 영장 갔다 올 시간이 없으니까 영장 없이 압수를 하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세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로 환원시키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중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 압수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겠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긴급 체포 시에 사후 영장 청구하는 것과 비슷하게 봐서 급박한 상황을 인정해서 사후에 영장을 청구하는 식으로 논리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긴급 체포해. 그러면 우리 법을 한번 볼까? 긴급 체포가 몇 조냐요? 200조의 3. 긴급 체포를 하려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은 때, 그리고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라는 요건을 갖추면 긴급 체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선 이 사람이 도망할 염려가 없죠. 긴급 체포 안 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있나? 증거가 인멸될 염려는 있지. 근데 그 사람을 잡는 이유는 이 사람을 안 잡으면 증거가 인멸되고 잡으면 증거가 인멸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는 것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이 사람을 잡는가 체포하느냐 안 체포하느냐 상관없이 증거는 인멸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긴급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죠. 그런 면에서는. 네, 말씀해 보세요. 범죄 현장으로 봐서 범죄 현장에서 이제 압수수색 검증이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압수수색은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검증으로서 이렇게 사후 영장을 받을 수는 없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검증.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범죄 장소라는 얘기죠. 범죄 장소, 그죠? 범죄 장소에서의 물건은 범죄 장소에 있는 물건은 압수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서 압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검증으로 보자는 거죠. 이제 검증으로 보는 것은 근데 이제 피해자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렇게 그것은 강제적인 처분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그 내부를 이렇게 살펴보고 이런 것은 검증인데 여기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그 피를 이렇게 내부를 이렇게 구형하는 게 아니라 검증은 뭐냐면 수사기관이 오관으로서 눈이나 뭐 귀나 이런 걸로 보는 것을 검증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서 지금 문제되는 거는 그 피를 일단 수사기관으로 갖고 와야 그걸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압수로 좀 봤으면 좋겠고 이제 말씀해 보세요. 사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가 네. 가해자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교통사고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차라리 그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을 불신검문한다는 걸로 해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불신검문을 하면 불신검문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피를 뽑을 수 있어요? 불신검문 요건이니까 당연히 불신검문으로 피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길거리 가다가 경찰이 불신검문하겠습니다. 피 주세요. 그럼 주실까요? 당신의 피가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럼 주실까요? 불신검문은 보통 물어보는 걸 말하는 거죠. 네, 물어보는 걸 말하는 거지. 피 주세요. 이건 불신검문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좀 생각하지 맙시다. 네. 오케이. 네, 말씀해 보세요. 처음에 긴급 체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라고 하면 그 세 가지 말고 다른 것으로 구성을 하면 안 될까요? 되죠. 네, 그래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네, 말씀해 직접 보세요. 뽑는 거 말고 네? 직접 그러니까 검사가 가서 뽑지 않고 네. 그 사람 누워 있는 동안에 네. 이제 간호사나 그런 의료기관에서 이미 뽑아둔 거를 채취를 해오는 방법도 오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말씀을 잘하셨어요. 간호사가 이미 뽑아준 거, 간호사가 이미 뽑아놨어. 간호사가 뽑아놨는데 이것은 수사 목적으로 뽑은 게 아니라 사람이 와서 쓰러져 있으니까 이 사람 치료를 하려면 피가 필요하니까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피를 뽑을 수가 있어요. 피를 뽑아 놓은 거, 이 피를 뽑아 놓은 거는 이 사람이 최소한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거기까지는 간호사 뽑는 것까지는 뭐라고 그러지는 않겠지. 그거를 가져오는 것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아까 감정 처분이나 감정 처분은 어차피 강제 처분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 간호사가 경찰한테 주는 거, 간호사가 경찰한테 주는 거는 간호사는 가져가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간호사는 여기 피 뽑아놨네요. 마침 가져가세요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물론 간호사가 안 주겠어야 하는데 가져오는 건 그건 안 되죠. 그거는 물론 안 되고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고 간호사가 이렇게 간호사가 가져가시라고 했을 때 그렇죠. 이미 제출물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미 제출물이 될 수 있고 이럴 때는 괜찮다라는 판례도 있어요. 이 간호사가 보는 것은 판례도 있고 이런 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간호사가 미리 안 뽑아놓은 상태 와서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이제 가해자인지 아닌지 불분명하지만 일단 최소한 술 먹은 사람은 뭐 교통사고에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피의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뭐 조사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이제 범죄 장소, 긴급 체포 아니고 범죄 장소 이거 또 하나 뭐가 있었죠? 그 체포에 수반한 압수수색이 있었지. 체포에 수반한 압수수색 중에 현행범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현행범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면 이게 범죄 장소를 약간 완화시켜서 보는 것과 같이 현행범도 음주운전을 한 현장에서 뭐 지체 없이 이렇게 쭉 데리고 왔으면 범죄의 직후라고
볼 수 있고 사회 통념상 물론 이제 원래의 범죄 직구는 그것보다 더 엄격한 의미이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좀 범죄 직구라고 좀 넓게 볼 수가 있고 또 이 사람이 보세요. 이 사람이 들어왔더니 입에서 막 술 냄새가 나고 그러면 그 뭐가 해당해요? 범인의 신체나 의복으로부터 범죄의 증적이 확실히 드러날 때는 준현행 범인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행 범인이나 준현행 범인의 요건을 갖출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를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혈액을 뽑는 것은 체포에 수반한 혈액 압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판례의 입장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압수를 했으면 이게 요까지는 적법한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이게 적법하려면 바로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지? 바로 요 법원에 가서 우리가 압수를 했으니까 이 사후의 영장을 우리가 한 게 적법하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법원이 사후 영장을 발부하면 이게 적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해서 그때 취득한 그 혈액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거기서 0.05 이상이 나오면 이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되는 것이 현재의 판례의 입장이죠. 그런데 이 현재의 판례는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논쟁이 있었고 또 이렇게 이게 현행범이다, 범죄 장소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취하긴 했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조금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고 뭐 그런 이제 문제는 있어. 근데 워낙 그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됐고 달리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0.05가 현재 오랫동안 우리가 그 음주운전의 그 기준이었는데 최근에 음주운전이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0.03으로 낮춘다고 하는 거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아직까지 입법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0.03으로 낮춘다고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뭐 여러분은 공부하느라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술 한 잔만 마시면 절대 운전은 하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법조인이 돼서도 술 먹고 운전하면 거의 그 여러분의 인생이 뭐 거의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갑자기 뭐 형성법 하니까 음주운전 캠페인이 음주운전 캠페인이 아니라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캠페인이 됐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신체 검사는 지금 그 체혈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체내 검사도 이제 신체 검사의 그 대표적인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의 그 위장을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위장, 뭐 항문 이런 것들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도 검사가 되고, 요거는 이제 검증의 일종이에요. 이렇게 내부를 수사기관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건 검증이 되고, 그래서 영장을 꼭 받아야 되는 거죠. 영장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이게 우리 지금 방금 본 것처럼 피 뽑는 것 같이 내부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는 것, 이 채취하는 것, 그러니까 체혈 또 오줌 같은 거, 정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강제로 뽑아내는 것들을 그런 것들 다 신체 검사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 다 이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그 신체 검사는 다른 압수수색과 달리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딴 것보다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간호사 문제에 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해보면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임의 제출을 통해서 낸 거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 사람,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간호사가 가져갈 때 수사기관에 낸다고 생각을 못했겠죠. 못했는데 가져간단 말이지. 그런데 이 사람 동의는 받지 않고 싹 가져가는 게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떨까? 그 환자가 자기의 생명이나 신체를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한 정도까지 넘겨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타 용도의 수사나 그런 것까지 사용한다면 그것이 적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피주인이 싫다는 피주인이 그걸 오케이 할 리가 없잖아요. 너 유죄 인정하기 위해서 가져가겠다 그러는데 네 가져가세요. 착한 사람이면 그렇지만 그러지 않겠지. 그러니까 피주인은 절대 노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너무 형식 논리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 판례는 최근에 압수수색이 요건이 강화되기 전에 옛날 판례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제 견해는 아닐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름은 우리가 예컨대 무슨 물건을 압수할 때 꼭 그 사람의 소유물만 압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일단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허용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임의 제출물에 대한 압수를 현행법상은 꼭 부적법하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면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판례는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 DNA 문제가 있어요. DNA는 최근에 옛날에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가장 옛날도 아니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이 알기에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지문이에요. 지문을 하는데 뭐 지문도 있고 이제 홍채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수사상 지문이 왜 있냐면 홍채에 관한 정보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문은 전 국민의 지문을 다 가지고 있죠. 물론 어린아이들은 없지만 미성년자는 없지만 주민등록증을 만들면서 다 십지문을 다 찍고 있기 때문에 지문 조회만 하면 누군지 딱 나온다는 말이지. 이 지문은 지금 현재 경찰청이 수사 목적으로 이제 경찰청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가 그 현장에서 지문이 딱 되면 지문 채취가 그래서 필요하고 그러면 누군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최근에 그 보다 더 정확한 그 신원 확인한 방법으로 DNA 분석이 있고 그러면 DNA 시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현장에서 뭐 무슨 타액이 발견되었다. 현장에서 범인이 피고 남은 담배꽁초가 있다. 그럼 담배꽁초로부터 타액을 추출해서 그 타액으로부터 DNA를 뽑아내면 누구 건지 금방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려면 요건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현장의 DNA가 염기서열을 분석해내도 그 염기서열이 누구 건지를 알려면 기존에 요 염기서열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군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앞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모두 DNA 염기서열을 국가에 등록하시오. 라고 요청을 하면 범인은 금방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범인은 금방 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는 부작용. 지문은 왜 괜찮을까? 지문은 그러게 그 이제 고민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이제 DNA는 보다 많은 정보를 이제 주고 있죠. 그 지문은 뭐 근데 지문 보고 이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렸다 이런 건 알 수가 없는데 DNA는 그보다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거여서 지문보다 더 큰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국가가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주다 보면 사회가 너무나 이렇게 통제 사유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우리가 바라지 않으니까 국가가 필요한 최소한도로만 가져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요청도 있고 그런 두 가지 요청이 또 여기서 충돌하는 거죠. 인권 보장과 또 수사의 필요성이 충돌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조화시키려고 노력한 법이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것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률에 의하면 전 국민을 샘플을 채출하는 게 아니라 수형인, 즉 형벌을 받고 형을 받는 사람, 그 중에 모든 범죄자가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범죄로 이렇게 법이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 그다음에 구속된 피의자, 그다음에 범죄 현장에서의 발견한 시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DNA 분석을 할 수 있게 DNA 그 자료를 보관할 수 있게 됐고요. 그 중에서 범죄 현장이 아닌 즉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DNA 시료를 뽑을 때는 항상 영장이 필요하도록 돼 있어요. DNA 감식 시료 채취 영장이라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관련 문자로 우리가 검증과 실황조사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여기가 뭐 검증과 실황조사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학설은 나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검증은 강제 처분이고 실황 조사는 임의 수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검증은 피검증자, 그러니까 검증을 받는 사람이 의사를 이기면서 조사를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실황 조사는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강제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실황 조사가 대체로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교통사고 났을 때 교통사고 현장을 경찰관이 가서 뭐 차가 어디에 놓여 있고 사람은 어디에 쓰여져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때 이제 실황 조사 보고서라는 서류를 작성을 하지요. 그거는 임의 조사에 해당한다. 이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